나으리, 스무냥으로 천냥을 만들면 그때도 저를 내치실 겁니까? 이 한마디를 내뱉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시집온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새댁이었습니다. 그것도 친정 하나 변변치 않은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지요. 경상도 산골 깊숙이 자리한 강씨 부잣집, 그 집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는 눈이 고왔다 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고 급기야 돈 20냥을 툭 던지며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석 달 안에 이것으로 살림의 보타민이 되지 못하면 내 집 문을 나서거라. 아이고 20냥이라니요. 장정 하나가 한 달 내내 땀 흘려도 버티기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동서는 비웃었고 신우이는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며느리 윤채원이라는 이름에 이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배짱이었지요. 허허, 대체 이 여인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20냥이 어찌하여 1000냥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도깨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첩첩산중 사이로 기와집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씨 문중의 종가였지요. 대대로 땅을 일구고 곡식을 쌓아온 집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큼 강씨 집안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에 요즘 들어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새댁의 이름은 윤채원이었습니다. 나이는 22살, 얼굴은 눈썹이 먹으로 그린 듯 고왔습니다.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고 입술은 홍시처럼 붉었지요. 허나 걸친 옷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답게 비단 조각 없이 무명 치마저고리가 전부였습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첫날부터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런 집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동서 박씨가 신우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나 채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집오는 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앞에는 따뜻한 새순물을 소리 없이 갖다 놓았지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채원은 입 한 번 삐죽거리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마을 아낙 하나가 담장 너머로 채원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아버지 강노인이었습니다. 강노인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만큼은 매서웠습니다. 허리가 굽었어도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요. 평생 재물을 불려온 사람 특유의 계산기 같은 눈으로 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일쑤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낯짝 하나뿐인 것이. 강노인은 이렇게 중얼거리곤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채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를 악물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이 조금 더 단단해졌을 뿐이었지요. 사단이 난 것은 시집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였습니다. 강노인이 채원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동서 박씨와 신우이도 슬그머니 문 뒤에 귀를 붙였습니다. 강노인은 긴 곰방대를 한 모금 빨더니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라. 짧고 굵은 한마디였습니다. 채원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단정히 모았습니다. 예, 아버님. 강노인이 돈꾸러미 하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툭 소리가 났습니다. 엽전 수문잎이 묶인 꾸러미였습니다. 수문양이었지요. 장정 하나가 한 달 내내 땀을 흘려도 간신히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석 달 안에 이 집 살림의 보탬이 되지 못하면 내 집 문을 나서거라. 강노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입만 축낼 수는 없는 법이니라. 문 뒤에서 박 씨의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채원은 꾸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강노인은 그 침묵이 두려움이거니 여겼지요. 허나 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나으리 20냥으로 1000냥을 만들면 그때도 저를 내치실 겁니까? 강노인의 곰방대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문 뒤에 박 씨는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세상에 20냥으로 1000냥이라니요. 강노인은 잠시 채원을 노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계는 가상하구나. 좋다. 해보거라. 차갑게 내뱉고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허나 못하면 가차없이 쫓아낼 것이니 그리 알아라. 채원은 꾸러미를 두 손으로 공손히 집어들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사랑채 문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하얗게 깔려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 달빛 위를 걸으며 돈꾸러미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엽전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그러나 채원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신우이를 붙잡고 킬킬거렸습니다. 20냥으로 1000냥이라. 저 계집, 제 발로 쫓겨날 나를 잡아놓은 계집. 박 씨의 눈에는 기대감이 번뜩였습니다. 채원이 쫓겨나면 그 자리는 자신의 몫이 될 터였습니다. 신우이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채원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무명 치마에 버선발로 부엌을 나선 채원은 장독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요. 채원은 돈꾸러미를 다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냥이었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었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였습니다. 채원의 눈이 새벽 하늘을 향했습니다. 별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시작이다. 채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채원이 처음 향한 곳은 장터였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채원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건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보고 들었습니다. 어느 장수가 어떤 물건을 팔고 어느 것이 부족하며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는지를 눈에 담았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한 노인이 약재를 늘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발길을 멈추었다가 값을 듣고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채원은 그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르신, 이 약재들이 얼마나 묵은 것입니까? 노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보름째 팔지 못하고 있다오. 날이 더워지면 약재가 상하는데. 노인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반값에라도 넘기고 싶은데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으니. 채원은 약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칡뿌리, 도라지, 감초, 산수유였습니다. 상하기는커녕 상태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값이 비싸다 여겨 외면했을 뿐이었지요. 채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바람결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침소리는 장터 어귀에서 흘러왔습니다.
보따리를 든 아낙 하나가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지요. 옆에는 5살쯤 된 아이가 어미의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낙은 고개를 들더니 힘겹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며칠째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요. 채원은 아낙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열이 아니었지요. 채원은 몸을 돌려 노인에게로 갔습니다. 어르신, 도라지와 감초를 한 묶음씩 주십시오. 채원이 말했습니다. 노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시겠다는 겁니까? 예. 채원은 주머니에서 엽전 2잎을 꺼냈습니다. 20냥 중 단 2냥이었지요. 노인이 약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 쓰시려고요? 채원이 웃었습니다. 기침 앓는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노인은 한동안 채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채원은 아낙 곁에 쪼그려 앉아 약재를 골랐습니다. 댁에 소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만. 그럼 오늘 저녁 이것을 물에 달여 드시고 아이에게도 조금 먹이십시오. 사흘이면 나으실 겁니다. 채원이 약재를 아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낙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채원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갚으실 것 없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십시오. 채원이 일어나 다시 장터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채원은 장터를 3바퀴나 돌았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을 익혔습니다. 무엇이 잘 팔리고 무엇이 남는지 눈여겨보았지요. 어느 장수가 외상을 잘 주는지, 어느 물건이 다음 장날에 귀해질지도 살폈습니다. 채원의 머릿속에 장터 전체의 그림이 천천히 그려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습니다. 채원은 비로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남은 돈은 18냥이었습니다. 2냥을 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지요. 자, 이제부터다. 채원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닷새 후 채원은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약재 노인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남은 약재를 모두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요?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얼마입니까? 노인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전부 합하면 6냥은 받아야 합니다만. 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채원이 약재를 사들인다는 소문이 장터에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아씨 약방을 차리려는 건가? 아니, 강씨 집 세댁 아닌가? 시아버지한테 쫓겨나지 않으려고 뭔가 하는 모양이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채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은 12냥이었습니다. 20냥 중 벌써 8냥을 썼습니다. 박 씨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배꼽을 잡았을 것입니다. 채원은 약재를 들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강씨 집 가까운 마을에는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례였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빚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였습니다. 채원은 순례의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마당에서 순례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채원이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강씨댁 새댁이 이런 꼴을 보이게 되었구먼. 순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리쌀 빚이 석 달째 쌓였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다음 달이면 이 집마저 넘겨야 할 판이고. 한숨이 깊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약재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이 약재를 다려 팔아보시겠습니까? 순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요? 채원이 차근차근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에 기침 앓는 이들이 많습니다. 약방은 읍내까지 나가야 하니 가까이서 약재를 다려 팔면 사는 사람도 편하고 파는 쪽도 이득입니다. 채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이 실려 있었지요. 순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그냥 주시려는 겁니까?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팔아서 남으면 절반은 아주머니 몫으로 하시고 절반만 제게 돌려주십시오. 순례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례가 약재를 다려 팔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읍내 약방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니 너나 할 것 없이 반겼지요. 사흘 만에 약재가 동이 났습니다. 순례는 채원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씨, 이게 얼마입니까? 손에는 엽전 꾸러미가 가득했습니다. 채원이 웃으며 받아 세었습니다. 6냥어치 약재가 11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례의 목 5냥 반을 제하고 채원의 손에는 5냥 반이 남았지요. 이때 강씨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시아버지 강노인을 찾아간 것이었지요. 아버님, 새댁이 돈을 함부로 쓰고 다닌다 합니다. 박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재를 사고 과부 집에 들락거린다 하니 혹여 돈을 탕진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강노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곰방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두고 보마. 그날 저녁 채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데 강노인이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채원은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셨습니까? 강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돈을 어디다 쓰고 다니는 게냐? 채원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디 두고 보마. 강노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채원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미소였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채원은 방에 앉아 엽전을 세웠습니다. 처음 20냥에서 8냥을 썼고 약재 장사로 5냥 반이 돌아왔습니다. 남은 돈은 17냥 반이었습니다.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채원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의 이름, 약재 종류, 마을 사람들의 형편, 다음 5일장 날짜였습니다. 호롱불이 가물가물 흔들렸습니다. 아직 멀었다. 채원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원은 순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이번에는 약재뿐 아니라 된장과 간장도 함께 팔아보시겠습니까? 순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된장을요? 예. 강씨 집 장독에 묵은 간장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 여쭤 허락을 받았습니다. 채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새댁,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박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시어머니에게 장독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새댁이 이번에는 집 안장도까지 손을 댄다 합니다. 무엇을 꾸미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강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노인은 채원을 사랑채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동서박 씨가 문 밖에 귀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의심이 결국 누구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를 강노인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 살림을 제 마음대로 쓰고 다닌다는 것이 사실이냐? 채원은 무릎을 꿇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님. 살림을 쓴 것이 아니라 살림을 불리고 있습니다. 강노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채원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적어온 장부였지요. 강노인이 받아 펼쳤습니다.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멈추었습니다. 숫자가 늘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20냥에서 시작하여 17냥 반이 되었다가 이제는 22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줄기는커녕 불어나고 있었지요. 강노인은 장부를 채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계속하여도 되겠습니까, 아버님? 강노인은 곰방대를 한 모금 빨더니 짧게 내뱉었습니다. 두고 보마. 허락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 뒤에서 박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장부를 보고도 강노인이 채원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분했지요. 박 씨는 방으로 돌아와 신우이를 불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저 계집이 아버님 마음을 얻으면 우리 꼴이 뭐가 되겠니?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지. 그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당에는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5일장이 설 때마다 장터를 훑었습니다. 이번에는 약재뿐 아니라 삼배와 면포도 눈여겨보았지요. 읍내 장과 마을 장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채원은 이미 꿰고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싸게 사서 마을장에서 팔면 이문이 남는 물건들이 있었지요. 채원은 3배 5피를 6냥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마을장에서 9냥에 팔았습니다. 사흘 만에 3냥이 남았습니다. 채원의 손에 든 돈은 이제 25냥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채원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강씨 댁세댁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야. 장터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밝아. 무엇이 얼마에 팔릴지를 꿰뚫어 보더라고. 안악들도 수군거렸지요. 게다가 인심도 후회.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더라. 소문은 산 너머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다는 사람, 약재를 구하고 싶다는 사람,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채원이 돌아오는 길에 낯선 노파 하나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강시댁 세댁이 맞소? 채원이 멈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노파가 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오. 그것만 잊지 마시오. 채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더니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채원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박 씨는 읍내에 사는 친정 오빠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친정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시댁 세댁이 장사로 번 돈을 친정에 빼돌린다더라. 시아버지 몰래 장부를 2개 만들어 속인다 하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채원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채원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거나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채원은 그날 저녁 순례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순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들었지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아씨. 내가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박 씨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강노인을 직접 찾아갔지요. 아버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왔습니다. 박 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새댁이 장사로 번 돈을 친정 식구들에게 보내고 있다 합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니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곰방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강노인이 채원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전보다 훨씬 차가웠지요. 내가 돈을 친정에 빼돌린다는 것이 사실이냐? 채원은 무릎을 꿇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님. 강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면 장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장부가 2개라는 소문도 있다. 채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아버님. 강노인은 장부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채원이 방으로 들어가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장부는 하나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강노인이 천천히 넘겼습니다. 돈이 새거나 빠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박 씨가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만은 넘어가마. 그러나 목소리에는 경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천냥을 만들지 못하면 약속대로 집을 나서야 한다. 알겠느냐? 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채원이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박 씨가 마당 한쪽에서 채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채원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 앞에서 장부를 펼치고 숫자를 들여다보았지요. 현재 손에 쥔 돈은 31냥이었습니다. 1000냥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었지요. 채원은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안에 1000냥을 만들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장사로는 불가능한 숫자였지요. 채원의 눈이 호롱불처럼 가늘게 빛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원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까지 걸어갔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길이었지요. 읍내 장터는 마을 장터보다 훨씬 컸습니다. 상인들도 많고 물건도 다양했습니다. 채원은 장터 안을 천천히 걸으며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장터 한켠에 포목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나이든 상인이었는데 가게 안에 비단 한 필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채원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 비단은 왜 팔지 않으십니까? 상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팔고 싶지요. 그런데 여기선 비단을 살 사람이 없어요. 읍내 양반들은 한양서 직접 들여오니까. 상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 너머 고을 장터에 가면 팔리겠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먼 길을 가지 못하겠고 채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비단 저한테 넘기시겠습니까? 상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얼마를 주시려고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15냥입니다. 상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래 20냥짜리였지만 먼지만 먹은 지 오래였지요. 줬소. 채원은 비단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16냥이었습니다. 비단 한 필에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것이었지요. 강씨 집으로 돌아오는 2시간 길을 채원은 비단을 등에 지고 걸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들어서자 박 씨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는 길이요?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채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에 다녀왔습니다. 박 씨의 눈이 등에 진 보따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채원은 비단을 펼쳤습니다. 손바닥만 한 촛불 아래서도 비단은 곱게 빛났습니다. 채원은 손으로 결을 쓸어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고왔습니다. 이것이 죗값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곳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채원은 종이를 펼쳐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산 너머 고을 장터에서 포목 장사를 한다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장터에서 한 번 본 얼굴이었지만 채원은 그 사람의 이름과 사는 곳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사흘 후 답장이 왔습니다. 산 너머 고을 포목상인 황서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단이 있다면 직접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채원은 답장을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닷새 후 황서방이 강씨 마을까지 찾아왔습니다. 채원이 비단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황서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 어디서 구하셨소? 읍내장에서입니다. 얼마에 팔겠소? 채원이 말했습니다. 35냥입니다. 황서방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비싸지 않소? 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 비단값과 비교해 보십시오. 오히려 싼 것입니다. 황서방이 비단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질이 좋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가져가겠소. 35냥이 채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15냥을 주고 산 비단이 20냥을 남겼습니다. 채원의 손에는 이제 36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0냥까지는 아직 멀고 멀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0날이었지요. 채원은 황서방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황서방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말씀하시오. 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산 너머 고을에서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황서방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세댁,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지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고을에 혼례가 많습니다. 혼수감으로 쓸 좋은 그릇이 귀하지요. 마땅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사가겠소. 채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황서방이 돌아간 뒤 채원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마을 어기 옹기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낯이 익은 사이였지요. 어르신, 그릇을 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혼수감으로 쓸 고운 것으로요. 옹기장이가 수염을 쓸었습니다. 빚는데 열흘은 걸리오만. 열흘이면 됩니다. 값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채원은 그릇 20벌을 주문했습니다. 비용은 20냥이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16냥이 되었지요. 채원은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딱 열흘이다. 채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열흘이 흘렀습니다. 옹기장이의 가마에서 그릇들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백자에 영꽃 문양이 새겨진 것이며 청아로 구름을 그려 넣은 것이며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웠지요. 채원은 그릇 하나하나를 들어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합니다. 옹기장이가 껄껄 웃었습니다. 강시댁 새댁이 칭찬하니 기분이 좋구먼. 혼수감으로 쓰인다니 나도 공을 들였소. 채원은 그릇을 보자기에 정성껏 쌌습니다.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채원은 황서방에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이틀 후 황서방이 일꾼 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릇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지요. 허, 이것 대단하구먼. 어디 옹기장이 솜씨요? 우리 마을 어르신 작품입니다. 황서방이 그릇을 하나씩 들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55냥입니다. 황서방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채원이 덧붙였습니다. 산 너머 고을 홀레감으로 쓰면 100냥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입니다. 황서방이 입술을 달싹이더니 이내 웃었습니다. 좋소, 가져가겠소. 55냥이 채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20냥을 들여 55냥을 받았으니 35냥이 남은 셈이었지요. 여기에 가지고 있던 16냥을 합하면 51냥이 되었습니다. 채원은 엽전을 세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1000냥까지는 멀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열흘이었지요. 열흘 안에 51냥을 1000냥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채원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한층 더 깊어졌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황서방이 돌아가려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새댁 한 가지 귀띔을 드리리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서방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산 너머 고을 원님이 딸 혼례를 앞두고 있어. 혼수감을 잔뜩 구한다는데 아직 마땅한 물건을 못 구했다 하더이다. 누군가 좋은 물건을 가져가면 한꺼번에 큰 거래가 될 것이요. 채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원님 댁 혼수감이라면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황서방이 웃었습니다. 비단, 그릇, 나전함 정도면 되겠지요. 허나 품질이 보통이어서는 안 돼요. 채원은 그날부터 다시 움직였습니다. 읍내 장터를 뒤졌습니다. 비단 상인을 만나고 나전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발품을 팔고 흥정을 거듭했습니다. 사흘을 내리 돌아다닌 끝에 채원은 비단 2필과 나전 함 1쌍을 40냥에 구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11냥이었습니다. 1000냥은커녕 11냥밖에 남지 않았지요. 강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이 구름 속으로 숨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채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씨가 강노인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오빠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님,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박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까지 섞여 있었지요. 새댁이 이 집 재산을 팔아 친정 식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오빠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친정 오빠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장터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새댁이 비단과 그릇을 팔고 돈을 받아 품에 넣는 것을. 강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강노인이 채원을 불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채원은 잠자리에 들려다 말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강노인 앞에는 박씨와 친정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있었지요. 채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돈을 빼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 한다. 할 말이 있느냐? 채원은 박씨의 친정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허나 그 돈은 모두 이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노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채원이 말했습니다. 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부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강노인이 손을 들어 박 씨를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당장 집을 나서거라. 사흘 안에 1000냥을 가져오지 못하면 다시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마라. 채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손에는 11냥밖에 없었습니다. 구해놓은 물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팔릴지 보장이 없었지요. 채원은 무릎을 꿇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박 씨는 입술을 깨물며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신우이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강노인은 팔짱을 낀 채 채원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채원이 눈을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채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주신다면 사흘 안에 가져오겠습니다. 강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 씨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11냥 가지고 어떻게 1000냥을 만든다는 것이요? 채원은 박 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강노인만 바라보았지요. 사흘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채원이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채원은 그 바람을 맞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호롱불 앞에 앉아 종이에 숫자를 적고 또 지웠습니다. 비단 2필과 나전함이 있었습니다. 40냥을 주고 산 것들이었지요. 죗값을 받으려면 원님 댁에 직접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님 댁 문을 두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채원은 붓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황서방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원은 집을 나섰습니다. 순례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부탁이 있습니다. 사정을 들은 순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순례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채원이 말했습니다. 황서방을 만나야 합니다. 빨리 기별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 편에 보내면 오늘 안으로 닿을 것입니다. 채원이 두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황서방의 답장은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원님 댁 혼수 거래를 주선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내일 오전 중으로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지요. 채원은 편지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오전이라면 사흘 아니었습니다. 채원은 비단과 나전함을 정성껏 보자기에 쌌습니다. 밤새 먼지를 털고 비단결을 고르게 펴고 나전함의 자개 하나하나를 닦았습니다. 손이 트도록 닦았지요. 호롱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기 무섭게 채원은 길을 나섰습니다. 보자기를 등에 지고 산 너머 고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길이었지요. 중간에 황서방을 만나 함께 원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황서방이 물었습니다. 얼마를 받으려 하오?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150냥입니다. 황서방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싸지 않겠소? 채원이 웃었습니다. 원님 댁 규수의 혼례감입니다. 오히려 싸게 드리는 것입니다. 원님 댁 안채 마님이 물건을 보았습니다. 비단을 펼치자 햇빛 아래서 곱게 빛났습니다. 마님의 눈이 반짝였지요.
나전함을 열자 자개가 오색으로 빛났습니다. 마님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물건이 여기 있었구나. 채원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이 물었습니다. 얼마요?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150냥입니다. 마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가져가시오. 150냥이 채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40냥을 들여 150냥을 받았으니 100열냥이 남은 셈이었지요. 여기에 가지고 있던 11냥을 합하면 160냥이었습니다. 채원은 엽전 꾸러미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는 길을 걸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아직 1000냥이 아니었습니다. 160냥이었지요. 허나 채원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강씨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채원은 황서방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번 돈으로 서방님과 함께 거래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황서방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떤 거래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100냥을 드릴 테니 서방님이 가진 인맥으로 좋은 물건을 구해 오십시오. 이익은 반반입니다. 황서방이 채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댁 처음 봤을 때부터 보통이 아니라 싶었지요. 황서방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줬소. 사흘을 주시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황서방이 일꾼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짐이 가득했지요. 읍내와 인근 고을을 돌아다니며 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알고 있는 상인에게 연결해 한꺼번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원이 넣은 100냥이 사흘 만에 400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황서방의 목 150냥을 제하고 채원의 손에는 250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미 가진 61냥을 합하면 311냥이었지요. 채원은 숨을 골랐습니다. 아직 1000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황서방이 채원을 불렀습니다. 세댁, 잠깐.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서방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채원이 받아 펼쳤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장터 상인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강씨댁 채원 아씨의 신망으로 우리가 모은 돈이요. 보태 쓰시오. 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황서방이 웃었습니다. 세댁이 그동안 이웃에게 베푼 것이 돌아온 것이요. 700냥이요.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311냥에 700냥을 더하면 1011냥이었습니다. 1000냥이 넘었지요. 채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황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댁,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세댁 편이요. 그것을 잊지 마시오. 채원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내려와 있었지요.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채원은 1011냥을 품에 안고 강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사람들이 채원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소? 장터 상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채원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강씨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채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박씨가 서 있었습니다. 채원을 보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요? 빈정거리는 목소리였지요. 채원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 앞에서 채원이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채원이 왔습니다. 잠시 후 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사랑채 안에는 강노인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 씨의 친정 오빠가 앉아 있었고 신우이도 문 옆에 서 있었지요. 채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강노인 앞에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꾸러미가 10개, 20, 30이 넘어갔습니다. 박 씨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친정 오빠는 눈을 깜빡이며 꿀꺽 침을 삼켰지요. 꾸러미가 쌓일수록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채원이 마지막 꾸러미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열한 양입니다, 아버님.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황서방이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장터 상인 대여섯이 따라왔지요. 순례도 있었습니다. 약재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황서방이 사랑채 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노인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강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황서방이 한 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채원 아씨가 어찌 이 돈을 만들었는지 저희가 직접 증인이 되어 드리려 왔습니다. 황서방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약재 거래부터 시작하여 비단, 그릇, 나전함까지 채원이 해온 모든 거래를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순례도 나섰습니다. 저도 아씨 덕분에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씨가 빼돌린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약재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다 봤소이다. 강노인은 들으면서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팔짱을 풀었지요. 곰방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정 오빠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황서방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장터에서 채원 아씨를 봤다고 했다지요. 황서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은 장터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장터에 있었으니 잘 압니다. 친정 오빠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강노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강노인에게 쏠렸습니다. 강노인은 채원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60이 넘은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지요.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내가 틀렸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채원이 황급히 강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하여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강노인이 채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다. 처음부터 내가 옳았다. 내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했구나. 눈가에 무언가 맺혔습니다. 60 넘은 강노인의 눈에서 보기 드문 것이 번졌지요. 강노인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실망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박 씨,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느냐? 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이 집을 걱정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한 것이 집을 걱정한 것이냐? 강노인의 목소리에 노기가 실렸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노인이 손을 내젓자 일꾼들이 친정 오빠를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친정 오빠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사죄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통곡이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강노인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 뜻대로 하마. 채원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엎드려 우는 박 씨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채원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길에서 만난 노파의 말이었지요.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오. 채원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채원이 천천히 박씨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 집을 나가시더라도 새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박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채원이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스문양이었습니다. 처음 강노인에게 받은 것과 같은 액수였지요. 이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지혜롭게 쓰시면 얼마든지 불릴 수 있습니다. 박씨가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닌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지요. 아씨, 나는 아씨한테 못할 짓을 했는데. 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를 잘 사십시오. 강노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서방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순례가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박씨는 그날로 강씨 집을 나갔습니다. 이불 보따리 하나와 채원이 준 스문양을 들고서였지요. 대문을 나서는 박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사는 없었고 친정 오빠는 낯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탐욕과 시기로 자신의 자리를 잃은 자의 쓸쓸한 말로였습니다. 허나 채원이 건넨 스문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요. 강씨 집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노인이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이 저녁상을 들고 나왔지요. 아버님, 드시겠습니까? 강노인이 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채원아. 채원이 멈추었습니다. 강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사람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것이더구나. 채원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던 마당이 그날 밤은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석 달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밤이 떠올랐지요. 달빛 아래 혼자 서서 스문양 꾸러미를 가슴에 쥐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달은 같은 달이었지만 채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채원 안에 있던 것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후 채원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황서방은 채원과 계속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순례는 약재 장사를 키워 빚을 모두 갚고 새 집을 마련했지요. 옹기장이 노이는 채원 덕분에 솜씨를 알리게 되어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심은 씨앗이 마을 곳곳에서 싹을 틔운 것이었지요. 강씨 집은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허나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씨 집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었지요. 위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스문양으로 천냥을 만든 며느리 이야기를 아느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지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롭게 쓰고 사람을 아끼고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허허, 그렇습니다. 스문양이 천냥이 된 것은 단순히 장사 수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채원이 처음 두냥을 털어 모르는 안악의 기침약을 사준 그 마음, 빚에 쫓기는 과부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마음, 모함을 한 박씨에게도 스문양을 쥐어준 그 마음이었지요.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심으면
스무냥이 천냥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윤채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